자, 이제 우리가 10명의 경제학자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시대 순으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특성상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와 관련된 것을 그 소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1분 내에 1분, 제한 시간 1분으로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안에 자유롭게. 예. 1분 토론. 1분 동안 말하는데 자유롭게. 네네네. 이게 1분만 자유가 허용되는 거죠. 그렇죠. 1분 동안 자유롭게 하는데 이제 제한된 내에서의 이제 자유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가지 소재를 가지고 1분 동안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소재가 그냥 뭐 범상치 않습니다. 알루미늄 소재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무슨 그런 썰렁한 개그를 그런 그 소재가 뭔가 좀 굉장히 독특한 거를 제작진이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소재가- 제작진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렇죠? PD 작가 모두.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우리만 평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재가 하나 올 때마다 1분 내에 이 소재를 가지고 의견을 각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죠. 야,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나왔어요. 야,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뭐해 이거?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예, 밀가루. 밀가루. 예. 밀가루로 이 1분 동안. 밀가루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 1분 이거 스피치요? 뭘 얘기하라는 거야, 이거? 뭐 대충 밀가루니까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또 밀가루 음식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한때 밀가루 음식 먹는 게 조금 그럼 1분 됩니다, 어려운 지금. 분들이 하는. 1분 지금 시작합니다.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예. 아니, 이제 1분 안에 딱 해야 되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일단 뭐 말씀 어느 정도 감만 좀 주시죠.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1분 얘기하죠. 밀가루 먹을 건데 예. 지금은 뭐 밀가루 음식들이 싸지 않지만 전에 저 어렸을 때 싼 음식이었어요. 밀가루 음식이라는 거. 뭐 이렇게 분식 장려하고 그랬었죠. 분식. 예. 예. 거기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경제에서 값싼 밀가루를 확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약간 네. 감이 올 듯 말 듯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한 시간 1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50년에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그리고 5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전쟁을 전후해서 미국에서 다량의 밀가루가 원조라는 점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 경제를 우리는 원조 경제라고 부르죠. 다량으로 값싸게 들어온 밀가루는 우리 경제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우리가 값싸게 뭔가를 국수를 끓여 먹는다든지 수제비를 해 먹는다든지 이렇게 식량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식량을 값싸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고도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요. 예전에 산업혁명 당시에 우리가 살펴봤던 경제학자들의 시대에 그랬듯이 값싸게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가와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밀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밀을 경작하던 농민들 또는 다른 작물들을 경작하던 농민들이 원조 경제로 들어온 값싼 농작물들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소득이 떨어지면서 도시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또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시작점이 된 게 바로 밀가루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혼분식 장려도 일어나고 정부에서 밀가루를 아주 상당히 의도적으로 밀죠. 뭐 그게 바로 한국의 이 자본주의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맞나요? 1분 14초였었어요. 오, 14초. 뭐 그 정도면 근데 야, 소장님이 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전 처음 알았어요. 항상 이게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는데 네. 어 박 선생님도 1분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말이 어떻게 되나.
저는 그렇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밀가루라고 하는 주제에 네. 굉장히 많은 그 얘기가 있네요.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뭐 광복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조를 받게 되고 우리나라 농민의 삶의 애환까지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들이 도시로 와서 도시 노동자들이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끈 진정한 산업화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 밀가루 이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예. 리카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리카도 비교 이론. 그러네요. 밀가루를 우리가 수입한 건 아니지만 예.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마구 이렇게 들여오는 예. 구조가 이제 원조 경제였던 거죠. 예. 리카도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싶었던 거고요. 기업가의 편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벌어진 일이 그런 거죠. 옛날에 그 청계천의 봉제 노동자들 이런 그렇죠. 분들 아주 저임금의 여공들이 저임금의 12시간, 일단 16시간 뭐- 일하면서도 살아가도록 했던 그런 그렇죠. 시대가 지금으로 있었던 얘기하면은 거죠. 거의 뭐 최저생계비 수준에 네. 그것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뭐 근로삼권이니 뭐 이런 건 거의 언감수지 꿈도 못 꾸면서 이제 묵묵히 일했던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경제 성장의 주역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드셨던 밀가루. 그러네요. 이게 짠하네요. 네. 근데 밀가루 하니까 또 이렇게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 가루 회사로 시작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최대 회사죠. 네.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그 대규모 사업 집단이라고 하는 재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상은 이러한 원조를 통해 가지고 성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외국으로부터 이제 공장을 지으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원조가 들어오면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비료 공장을 짓는다. 그럼 비료 공장을 짓는데 이거 누가 할래? 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산업을 불화해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이 성장을 하는 그러한 면도 또 볼 수 있는 게 이 불화산업. 밀가루. 그렇죠. 불화산업.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이 대규모 사업 집단의 시작이 대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큰 기업들도 있지만 일제가 끝나면서 이른바 적산이라고 그래서 일본인 기업가들이 버리고 간 공장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 그리고 원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화를 받은 그런 사람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뭐 노트북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가 알고 보면 처음에 이런 밀가루. 맨 처음에 가루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가루 만들던 회사. 그것도 정부에서 띄워주는 거를 받아다가 시작했던. 그렇죠. 보호받으면서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회사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다는 게 밀가루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밀가루를 보면서 원조, 자유무역 막 이런 것도 떠오르지만 케인즈가 떠오르기도 해요.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뭐 이런 것도 같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이게 소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러네요. 밀가루 가지고 뭐 밀가루 편 한번 찍어도 되겠어요? 1시간 해도 됩니다. 수제비 먹어가면서. 밀가루의 경작자들 이런 거. 예, 그러게요. 이런 것도 괜찮네요. 주제가. 어쨌거나 뭐 제한 시간 어느 정도는 잘 지켜줘서 네. 고마운 것 같습니다. 말만 빠르게 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밀가루 얘기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주제가 또 계속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예, 박 네. 선생님 한번 해보셔야죠. 제가 네. 이거 치우고 두 번째 주제. 새로 나오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당했던 걸 이 해보세요. 밀가루만큼 할 말이 좀 많은 주제였으면 좋겠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왔네.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미역이네. 미역. 이거 미역이네요. 예.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미역. 저는 그냥 지금 문득 떠오른 게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돈 없어가지고 맥주집을 가면 미역을 공짜 안주로 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죠. 그거 먹고 다음 날에 머리 아프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일단 미역.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1분 안에 말씀하셔야 되니까 예. 준비를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미역과 경제에 관한 박근수 선생님의 이야기 1분 스피치 시작하겠습니다. 1분 동안 얘기할 게 있을까 모르겠네. 제가 얼마 뒤에 생일이거든요. 생일날 이제 미역국을 먹잖아요. 미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출산이라는 걸 보통 상징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구조가 전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애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애들을 안 낳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어쨌거나 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런 경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노동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구직 문제, 구인 문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복지와 관련됐을 때 세수 부족, 재정 문제
그렇죠? 거기다가 뭐 복지와 관련된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이 미역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게 그 멜서스 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분명히 이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목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런 측면에서 한번 1분 어느 정도 됐나 시간이? 52초.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1분을 못 넘긴다고요. 52초. 천천히 얘기하려고 그래서 천천히. 없어 보이잖아. 이거 넘겨야 되는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확 끝낸 듯하다. 이게 아까 소장님 멋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예. 박 선생님 답변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를 멜서스는 인구하고 딱 연결시켜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요즘 많은 경제학자들은 아이가 많이 나오고 인구가 늘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출산율 낮아진다고 막 걱정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노동이라든지 자본이 투입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 비중은 점점 낮아집니다. 영향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도 인구가 늘어나면 물론 경제가 커지긴 하지만 그것이 갖는 영향력이 전에 비해서는 점점 낮아지고 뭐가 높아지냐 하면 그 경제 성장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노동과 자본과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어렵다. 예. 예. 총요소 생산성. 총 요소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건 생산 요소를 얘기하는 것일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말고 나머지 전체를 나머지 얘기하는 것들, 건데 예. 거기서 중요한 게 사회적 신뢰 이런 겁니다. 그 사회가 신뢰가 높아지면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이야기. 또 뭐 거기 포함될 수 있는 다른 걸로는 기술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기술이 발전하면 똑같이 한 사람이 일을 해도 똑같이 100원을 그렇죠. 투입해도 뭐 경제가 성장한다. 과학 기술로 얘기해도 되고 뭐 경영 기술로 얘기를 해도 그렇죠. 되고 다양한 기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반박을 하자면 미역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낮아졌다. 왜냐하면 노동 투입보다는 기술이나 이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니까.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또 이게 하지만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또 사실인데 사실이잖아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진짜 이유는 어디에 가장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불안이라고 보죠. 불안. 예. 뭐에 대한 불안?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 나의 미래, 자녀의 미래, 사회의 미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삶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삶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사회가 우리한테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하면 출산을 꺼리게 되죠. 왜냐하면 내 자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불안하니까 비참하게 살 수도 있으니까. 또 내 자녀를 키우는 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나 내가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예. 방향으로 성과가 나올 건지 아닌지 투자 대비 성과 그게 불안해지니까 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무거워졌다. 미역이 네, 또 네. 미끈미끈한 주제를 가지고 끈적끈적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밀가루 그리고 이제 미역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이제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좀 재밌는 게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 치울까요? 예. 제가 그럴까요?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근데 경제와 관련된 소재가 나와가지고 경제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할 게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워낙 생각을 경제가 어렵다 좀 보니까. 해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야, 이거 뭔가요? 이거 뭐야 이거? 김치인데 김치? 김치네. 김치? 야, 이 김치. 밥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김치만 있으면 김치만 먹으면은 약간 좀 신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막 침이 나옵니다. 항상 밥을 못 먹고 녹화라니까. 예, 뭐 그렇죠. 밥도 뭐 되게 괜찮게 사준 적도 별로 생각도 안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삼각김밥. 밥을 먹지는 않고 음식을 앞에 놓고 그러네요. 방송을 하게 그러네요. 만드네요. 야, 근데 이 김치는 진짜 잘 익은 것 같네요. 맛있어 그렇죠. 보입니다. 예. 김치가 맛있으려면 배추가 좋아야 돼요. 근데 아, 그러네요. 그럼 배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배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치보다는 배추. 네. 그러세요. 김치보다는 그래요? 배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보죠. 1분 동안 네. 배추 또는 김치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추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이래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굴러간다. 이런 생각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 뭔가 수요가 늘어나면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물건이 희소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수요가 줄어들어서 수요와 공급은 결국 맞게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실 필요한 사람들은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모두 얻게 되고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가격에 모든 물건을 남김없이 다 팔 수 있어서 수입을 얻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한국에서 거의 매년 일어나다시피 한 배추 파동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배추 파동. 야, 뭐 금추가 됐다가 그렇죠. 한 해는 가격 폭등했다가 한 해는 폭락했다가 그러죠. 똥추가 됐다가. 네, 그거는 이게 정확하게 배추 수확 주기하고 같이 네.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농민들이 배추를 확 심습니다.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배추 밭을 막 갈아엎죠, 농민들. 시위를 네. 하시고 네. 배추 싣고 막 서울로 와가지고 시위를 하시고. 네. 그럼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농민들이 배추를 안 심어요. 그럼 수요가 모자라가지고 폭등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폭등한 걸 기억하는 분들이 또 배추를 다시 많이 심어가지고 또 폭락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소비자도 고통스럽죠. 그렇게 생산자도 되죠. 고통스럽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1분 재지도 않았어요. 아, 뭐 어딘가에서 재고 있을 것 같아요. 1분 37초. 아, 지금 예. 현재. 아이고, 요 정도 이제 얘기를 시장이 일단 어려워. 하고 네. 계속 하면 얘기를 봅시다. 이게 굉장히 주제가 재밌네요. 그렇죠. 김치가 나와가지고 냄새가 확 나네. 예, 근데 냄새도 방송되면 좋죠. 예, 진짜로 이 배추 파동은 거의 매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연 시장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하이에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조금씩 정보를 갖고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정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격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하면 안 되고 시장에 맡겨야 조금씩 다 이야기하면서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합리적인 결정이 한 해는 한 포기에 15,000원, 그 다음에는 한 포기에 1,000원 왔다 갔다. 그렇죠. 이것이 사실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뭐 그게 뭐 나름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편안한 결정 아니죠. 안전한 결정 아니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정이죠. 그런 점을 사실 하이에크나 프리드만 같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놓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 아니라는 예측치 못하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때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배추값이 막 오르고 내리고 막 이렇게 폭등락을 막 하는 거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냉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갑자기 뭐 중국산 값싼 배추가 막 와가지고 막 이른바 뭐 경제책에서 얘기하는 뭐 대체재가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폭등락 이런 걸 얘기하면은 뭐 경제 교과서에는 뭐 탄력성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는 다 차지하고 근데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배추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가격이 폭등을 하면 사람들이 배추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여기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제가 옛날에 유학 생활을 할 때요. 진짜 딴 건 다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밥은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김치 없으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피클을 그렇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김치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김치는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추는 분명히 어느 정도 먹는단 말이죠. 근데 가격이 오르면 농민들이 되게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돈은 도대체. 가격은 그렇게 올랐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유통의 효율성인데요. 중간에 이제 중간 상인들이 많은 마진을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추하고 관련해서 경제학 이슈가 사실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케인지언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추는 이 시장에 적합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매년 배추를 수매하고 그다음에 같은 가격으로 매년 팔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또 하이어크가 계속 지적하는 그 문제가 생기죠. 수매하는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수매하는 양을 얼마나 정할 것이며 또 풀어놓는 양을 얼마나 정할 우리나라에도 것이며 있었던 그 축곡 수매제 같은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생기면서 비효율이 또 어느 정도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근데 제가 재밌는 걸 사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배추 파동이 있었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네.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소비자 생협이라고 해서 예. 소비자들이 모여서 같이 말하자면 공동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직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이제 유통 경로 활로를 찾을 수 있겠죠. 스스로 이제 그 기업과 같은 형태지만 이제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각자 출연을 조금씩 가지고 요즘에 뭐 만든 많이 기업이죠.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커지고 있죠. 사회적 기업 활성화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되고 협동조합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얼마 전에 배추 파동 때 그 소비자 생협 중에 가장 큰 곳 한 군데에서 배추를 파는데 한 포기에 15,000원 하고 있을 때 제 기억에는 한 포기에 2,000원, 시장에서 15,000원 하고 있는데 한 포기 2,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아, 그거 중국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내 한국 아, 진짜요? 똑같은 배추. 아니 어떻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 그 전에는 가격 폭락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1,000원 하는데 그때도 2,000원에 팔았답니다. 어... 그러니까 생산자들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소비자 우리는 조합이니까 무조건 얼마에 그렇죠. 사고 얼마에 판다. 예, 이거를 이게 정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이 버퍼를 조금만 두고 물론 시장에서 폭등하면 조금씩은 조정을 하지만 가격을 다 그걸 반영하지 않겠다. 아예 선언을 하고 협약을 맺어 그대로 쭉 밀고 가는 겁니다. 야, 그 협약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협약이니까는 뭔가 좀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협의로도 잘 그냥 운영이 잘 된답니까? 그게? 그렇죠. 신뢰인 거죠. 아, 그게 그걸 아까 이제 얘기한 신뢰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군요. 신뢰가 자본이 되는 건데요. 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 일을 같이 해온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도 내년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랬을 때 여기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니까 올해는 조금 참자. 이게 되는 거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야, 이 시장의 합리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 시장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성에 믿어도 굉장히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서로 간에 신뢰가 있다면 사실 훨씬 더 좋은 시장보다도 정부보다도 이 공동체나 네트워크에서 훨씬 더 좋은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따가 인사이트를 끝나고 얻었죠. 그 배추 사이트 좀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그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야, 그래서 이제 배추 김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를 또 하게 됐어요. 아, 그러네요. 사회적 신뢰와 관련된 얘기까지도 하게 됐고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됐고 진짜 이 경제는 진짜로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사회과학은 진짜 우리의 삶이랑 어떻게 뭐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모든 것에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사실은 우리가 쭉 살펴봤던 10명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속에 우리 현실을 설명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러네요. 굵직굵직하게 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저 위에 높으신 막 분들 아니면 경제학을 어디까지 막 깊게 공부하신 사람들만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든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얘기를 하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가지고 배워나갈 수 있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아주 쉬운 학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이게 수학처럼 돼버려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지 우리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가장 뜨거운 것을 가장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렇죠. 예, 우리 프로그램의 좋은 프로그램 모토가 같아요. 또 그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알려주자. 우리도 잘 모르고. 먹방 계속 하나요? 그러게. 근데 먹방이 아니라, 이게 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치우고 마지막에는 진짜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어디 한번 기대해 좀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여태까지는 그 메인 디쉬라고 할 만한 게 나오질 않았어요. 나왔습니다. 이거 한 그릇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일까 모르겠네 화면에. 이렇게 이거 비빔밥이네요. 비빔밥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진짜 지켰네. 한 그릇 주면 누가 진짜예요. 먹죠? 우리 이 반씩. 그냥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 비빔밥 이거는 그냥 짧게 끝나고 그냥 먹죠. 10초만 하고. 그럴까요? 맛있게 경제를 비벼 먹자. 뭐 PD 얼굴 일그러지고 지금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는 지금 박 선생님 하실 차례예요. 김치 배추를 소장님이 하셨으니까 비빔밥 비빔밥 잠깐만요. 이게 1분 만에 비빔밥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0명의 경제학자와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그 250년 동안의 역사를 다 버무려서 1분 안에 자유롭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안 할랍니다. 저 안 하고 이게 딱 떠오르는 게 한 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개만 좀 얘기를 간단하게 30초 정도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계 한번 재볼까요? 시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저기 시간 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 선생님의 비빔밥에 대한 경제학 강의 1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빔밥을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믹스트 라이스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비빔밥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버무리는 거잖아요. 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버무려지는 가운데 진짜 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경제학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태까지 10명의 경제학자들을 다 봤잖아요. 각기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얘기하는 담론가들은 보통 그중에서 한 명의 이론을 대체로 잘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특정한 한 경제학자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다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이기도 했고 그러한 관점에서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비빔밥 경제론이 필요할 때가 있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비빔밥 경제론. 이거 두 번째는 우리 형님이 그 옛날에 독일에서 좀 오래 사셨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 비빔밥 그 한식당들이 있는데 한식당들에 대체로 가면은 다 한국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빔밥 집에는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더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계화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세계의 물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으로 한번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정통성을 외국에다 알리는 계기로 저는 항상 이 비빔밥 이것은 이제 수출의 산업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비빔밥을 얘기해봤어요. 명연설이었습니다. 시간은 1분 22초. 좀 넘겼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존심은 세웠다. 2번 연속 1분 미만이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 뭐 소장님은 이 비빔밥 하면은 또 달리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이게 우리 사회가 글로벌화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양하게 같이 섞인 사회, 다시 말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이에크든 케인즈든 막스든 슈페트든 사상들이 조화롭게 잘 토론되는 이런 모양의 사회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좀 멜팅팟이라고 해가지고 용광로론이라고 해서 뭐 용광로론, 뭐 샐러드론 이런 게 있었죠. 두 가지가 있죠. 용광로론은 그 많은 생각들을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거고 샐러드는 좀 각각은 다 살아 있으면 당근은 당근대로 양배추 양배추대로 살아 있으면서도 섞여 있는 개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그렇죠. 비빔밥이 바로 샐러드의 철학 잘 구현하고 있는 거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거 한국의 역사의 특수성 때문에 분단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 일제강점기 이런 근현대사의 이 비극 때문에
사상적인 토론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방송이니까 공부한다고 뭐 막스 얘기, 하이에크 얘기, 케인즈 얘기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그걸 현안에다가 적용시켜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맞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는 그런 날카로운 토론이 금기시돼 있었거든요. 협의가 안 되는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토론을 많이 보죠. TV에서 보통 하는 대중을 상대로 한 공중파 토론도 어떨 때 보면 한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참 어떤 경제학자가 혹시 떠오르셨어요? 이거 보시면서 아까 저는 글로벌한- 비빔밥 하면은 저는 일단은 떠오르는 사람은 저는 리카도 좀 떠오릅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이 비빔밥이 한국의 비빔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 사회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그 나름대로의 사람들의 사상이니까 존중을 하고 다문화 세계, 세계화 세계로 어쩔 수 없이 가는 와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현실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비빔밥에 들어가 있는 이 재료들이 현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재료들이 들어가 있지만 언젠가는 베트남의 음식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외국에 있는 각종 음식의 소재들이 이 안에 얼마든지 재료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열린 자유주의적 정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리카르도가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딱 네. 어울리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뭐 물론 리카도가 비빔밥을 위해서 그런 이론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한번 차용해봤습니다. 건방지게. 아, 좋습니다. 예. 아이고, 소장님은 벌써- 뭐 딱 떠오르나요? 예, 저는 사실은 뭐 이론이라기보다 케인즈가 딱 떠올랐는데요. 케인즈가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했었죠. 1930년에 발표한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이 페이퍼에서 짤막한 네. 에세이에서 100년 뒤에는 이제 우리의 경제 문제가 다 해결돼서 2030년에는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일하면 네, 평균 그렇게 일하면 얘기했죠. 된다고 그렇게 예. 이야기를 다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사회는 지혜로움과 유쾌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가 동시에 진짜 그런 사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2030년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2030년 얼마 안 남았네요. 16년만 좀만 우리가 더 살면 열심히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좀만 더 실제 살면 돼요. 경제는 그 사람이 예측한 대로 발전했어요. 아 그런가요? 지혜로움과 네. 유쾌함 요걸 이제 찾으면 네, 되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죽지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16년 안에는 예. 살아 있읍시다. 근데 네. 이렇게 좀 섞여 있는 하여튼 문화와 예술과 철학과 경제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너무 먹고 사는 일에만 막 매달리지 않는 그런 사회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너무 팍팍하고 지나치게 경제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러네요. 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단인데, 공기와 같은 거죠. 그렇죠. 돈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수단인데, 그냥 돈만 쫓아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경제 문제로부터 약간 자유로워지는 삶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사람들이 다 갈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뭐 음식들 다 봤습니다. 이건 이따가 맛있게 먹어보는 것으로 하고 밀가루도 나오고 뭐 미역도 나오고 김치도 나오니까 반찬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반찬도 있고 네. 밀가루로 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뭐 전을 부치든지 뭐 수제비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근사한 한 끼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1인분 같은데. 마치 우리가 위기 경제학자들의 10명의 경제학자들을 다 보니까 한 번에 이 진수성찬 같은 경제학의 향언을 한번 맛본 것처럼 이런 세세한 이러한 소소한 주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경제학의 맛을 한번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이라 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경제학자 이야기하고 있으면 배가 안 고파요. 배가 막 불러요. 너무 특히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컨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막 이렇게 숨이 가쁘고 막 배가 부릅니다. 아,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배고프다고 한 저는 뭐 당황하시라고.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건 이제 치우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제 소장님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장기간 동안 녹화를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이라서 끝까지 참 열심히 얘기를 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이라고 하니까 특히나 더 어떤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의 어떤 소회 같은 거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는 처음부터 이게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식을 소화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재미있고 할 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역사적 맥락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위치에 내가 있구나 깨달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특히 경제에서 투자를 하거나 제품을 사서 소비를 하거나 할 때 이 결정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이게 삶이 일관되고 풍요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항상 소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으니까 느끼는 것이 비슷하지 않을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소장님이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생각이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네. 드는데 저는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고 저는 보통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거 두 개가 일이랑 가정이거든요. 가정에 관련돼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 가정에서 행복한 일이 있는 것인데 일과 관련지어 가지고 저한테 가장 2013년도에 가장 좋았던 일이 뭐냐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위기 경작자들을 진행했던 것이 가장 재밌고 보람도 있고 너무 힘들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늦은 시간에 만나가지고 촬영을 했잖아요. 네. 소장님도 아침 일찍부터 그 라디오 하시고 오시고 막 그래서 항상 피곤한 몸 이끌고 오시고 저도 이제 수업하고서 이제 지친 몸으로 왔는데 항상 집을 갈 때 기분이 좋았던 오늘 뭐 하나 한 것 같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학생 가르쳤던 것보다 훨씬 더 보람이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인연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 저는 진짜예요 이거는. 저도요. 예,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소장님 되게 좋아해요. 내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저희가 가졌던 보람의 일부를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영광이죠, 진짜. 그래서 갑자기 막 울컥해. 예, 그랬어요. 그동안 이제 위기 경제학자들 이제 다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10명의 경제학자들을 통해서 총 14회, 15회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될 텐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질책도 가해주시고,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어떻게 만나서 어떤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기약이 없지만 나중에 만나면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잘할 수 있어요. 예.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잘할 거예요. 예. 진짜 언젠가는 꼭 다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고요. 이상 위기의 경제학자들의 박근수,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짜로 막 울컥해. 울컥했어.